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고 혼자 사는 아줌마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평생 남편 때문에 속 썩은 걸로도 모자라 딸 때문에 속이 10번도 더 뒤집혔는데도 또 그 딸 때문에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사실은 딸보다는 우리 사위 덕분에 웃음이 끊길 날이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날도 오나 싶어요. 그래, 우리 사위 자랑이 좀 하고 싶어서 말이죠. 인생 만사 세용지 말하더니 딱 그 말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자랄 때는 귀하게 컸습니다. 그 시절에 손에 물 안 묻히고 공부시킨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렇게 자라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는지 어린 나이에 집안에서 맺어준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은 지역 유지로 남편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처음 봤을 때 남자가 얼굴이 희고 고와서 한눈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술과 노름을 좋아해서 신혼 때부터 노름판에 갔다 하면 집에를 안 들어오더라고요. 주사는 또 얼마나 심한지 술만 먹으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곱상한 남편이 술만 먹으면 돌변하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싫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남편도 눈치 봐가며 노름하고 술 마시고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돈도 펑펑 술도 펑펑 물려받은 논이며 밭이며 다 팔아치우고 가세가 기울어 작은 집으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친정의 도움받고 틈틈이 몰래 모은 쌈짓돈 보태서 조그만 동네 식당 하나 차렸습니다. 식당 장사하며 겨우겨우 풀칠만 하며 살았죠. 식당까지 찾아와 돈 내놔라 행패 부리는 남편 진절머리 나서 하나뿐인 딸 데리고 도망칠 궁리도 했어요. 그런데 또 술 안 먹고 멀쩡한 정신일 때는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어찌나 저에게 잘해주던지 사람이 어찌 이렇게 180도 돌변할 수도 있나 놀랍기만 했죠. 그래도 거기 한 번 속아주고 2번 속아주고 3번 속아주고 그게 저 자신을 거듭거듭 속이는 짓인 줄도 모르고 그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하느라 한 시절이 훌쩍 갔어요. 남편이 집 나가 한동안 안 들어오더니만 어느 날 식당으로 찾아왔는데 식당 한 구석에서 숙제하고 있던 어린 딸이 제 아빠 얼굴 보자마자 무서워서 까무러치게 울면서 제 뒤로 숨는 걸 보고 그 인간은 적잖이 충격받은 표정이더라고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후원장담을 하며 딸아이를 달래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술 안 먹는다. 또 술 먹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술 깨고 제정신 돌아오면 다시는 술 안 먹는다. 미안하다. 이제부터 잘하겠다. 구구절절 매달리는 게 뻔한 순서라 쳐다도 안 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부터 개과천선을 해서는 정말로 술을 안 먹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라고 해도 식당 일 돕겠다며 서빙도 하고 물건도 나르고 점심시장 배달도 본인이 가고 저러다 또 집 나가서 안 들어오겠지 했는데 사흘, 일주일, 열흘, 한 달 착실한 남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딱 3개월이었어요. 그때가 우리 가족 제일 행복했던 시기다 싶어요. 사람이 갑자기 너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더니 그 말이 정말인 줄은 몰랐네요. 3개월 멀쩡한 남편 아빠 노릇 좀 하는가 싶더니 비실비실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말기 암이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남편 복이라는 건 저한테 올 복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3개월 좋았던 기억과 그동안의 미운 정이 뭔지 남편 가는 날까지 정성껏 병수발 들며 한 시절이 또 훌쩍 갔습니다. 그렇게 남편 보내고는 우리 딸 어디 가서 기죽이지 않고 아빠 없다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참 애지중지하면서도 경우 바르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딸 하나 있는 거 잘 키우느라 또 한 시절이 훌쩍 갔죠. 남편 건사하고 딸 키우느라 혼자서 애면 글면하며 좋은 날은 다 보내고
저는 어느새 나이가 먹을 대로 먹어버렸죠. 딸은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는 저를 봐서인지 아빠 같은 사람과는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날 거라는 말도 자주 했었고요. 딸아이가 키는 좀 작은 편이지만 예쁘장하게 생겨 어릴 때부터 따르는 남자애들이 많았어요. 20대가 되고 연애도 하는가 싶었는데 누구 좀 만나는가 보다 하면 성에 안 찬다고 뻥뻥 차는 것 같대요. 돈 보고 연애하나 싶어서 내심 마음에 걸려 타이르기도 했죠. 미나야, 돈이고 얼굴이고 다 필요 없다. 돈 많아봤자 너한테 안 쓰면 그만이고 얼굴 잘나봤자 그거 뜯어먹고 살 거 아니야. 너만 위해주고 너만 보고 사는 사람 만나야지. 엄마는 뭘 몰라. 나만 위해주고 나만 보는 사람 중에서 돈도 많고 얼굴도 잘난 사람 만날 거니까 걱정을 마셔.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를 치는 딸아이를 보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보는 마냥 마음이 안 놓였죠. 20대 후반이 되어 밤늦게까지 오빠 오빠 하며 통화를 오래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상대방에게 프로포즈도 받았다고 털어놓더군요. 그동안 나름 괜찮아 보이던 대학 친구들, 회사 사람들, 오랫동안 저 좋다고 따라다닌 소꿉친구까지 다 마다하고 우리 딸이 고르고 고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재고 고르느라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홍기도 놓칠까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사업도 안정적으로 꾸리고 얼굴도 봐줄만하고 건실한 데다 자기만을 사랑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할 만한 점이 하나 있긴 한데 하는 겁니다. 뭔데? 네가 좋으면 엄마도 좋지. 뭐 마음에 안 들겠어? 그치? 엄마는 그럴 줄 알았어. 있잖아. 엄마, 오빠가 나이가 좀 있어. 나보다 15살 많아. 어마어마 징그러. 너보다 15살 많으면 엄마보다 5살 어린 건데 오빠는 무슨 오빠. 오늘 만우절이니? 웃기지도 않다 얘. 그때만 해도 저는 딸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콧방귀를 끼며 웃다가 딸 얼굴을 보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도 정색하며 정말이냐고 물었죠. 딸애가 고개를 끄덕이더니만 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한 번 갔다 왔대. 어디를 갔다 왔는데? 아니 그게 오빠가 돌싱이라고. 뭐? 그 남자는 제정신이라니? 어린애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염치도 없나. 아이고 미나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애비뻘의 이혼남이야? 엄마, 15살 차인데 아빠 뻘은 아니지. 그래도 다행인 건 애는 없대. 이게 진짜 터진 입이라고. 뭐? 다행이야? 애가 없어서 다행이야? 너 진짜 엄마 죽는 꼴 보려고 이래? 제가 딸애 자라는 동안 회초리 한 번 안 들고 곱게 키웠는데 그날은 피가 거꾸로 솟아서 맨손으로 딸내미 등짝을 얼마나 후려쳤는지 몰라요. 그걸 그대로 다 맞으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엄마 나 오빠 사랑해 하며 엉엉 울더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 정 못 받고 자라서 아빠 빈자리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 만나나 싶어 떠난 남편이 그토록 원망스러웠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우지 못한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죄책감과 미안함에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어린애 데리고 세장가 들겠다는 그 남자가 분명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딸애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 역시 복잡한 심경으로 눈물로 지샜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서로 대치 상태로 보냈습니다. 딸은 그 남자 한 번만 만나달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 눈물로 호소를 하고 저는 찬바람 날리며 무시하기를 열흘. 밥도 물도 안 먹고 캥하니 종이장처럼 쓰러져 자는 모습을 보자니
속이 타들어가대요.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참 그 말이 맞더라고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뭘 어쩌겠나 싶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오냐 내가 졌다 이거사. 자는 딸을 깨워서 그 남자 얼굴 한번 보자. 저녁 먹게 집에 데려와 했죠. 엄마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나 진짜 잘 살게. 하며 엉엉 우는 딸애를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 우리 집에 첫인사 오던 날 온종일 뒤지고 볶고 끓이고 진수성찬 차리면서도 푹푹 새어나오는 한숨에 자꾸만 다리 힘이 풀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양손 가득 선물 무겁게 들고 번듯한 정장 차려입고 현관 들어서는 그 사람이 생각보다 젊어 보이고 훤칠하고 멀끔해서 좀 놀랐지 뭡니까. 40대인데 30대 중후반쯤으로 보이더라고요.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침착하고 싹싹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많지 않지만 진중하고 웃는 모습도 순하고 저도 술이라면 학을 떼는 사람이라 술을 잘 안 권해요. 그래도 혹시나 귀한 손님 오면 내려고 좋은 술이라고 마련해 둔 것이 있는데 한 잔 건네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걸 보면 첫인상이 꽤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 술을 한 잔 채워주니 입술만 살짝 대고 내려놓고는 술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 말 들으니 마음속에서는 100점 팡파르가 울리더군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 건사하느라 평생 고생한 저는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네요. 뭐니 해도 딸아이 위해주는 게 한눈에 보여서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부인도 고상하고 상냥했어요. 귀한 딸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이 꼭 TV 연속극에 나오는 사모님 같더라고요. 남자를 처음 본 날도 상견례 날에도 그동안 뭣도 모르고 뜯어말린 제가 참 미안해지지 뭐예요. 결혼 후에 딸아이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할까봐 시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좀 못마땅하긴 했지만 딸애는 그것도 좋다더군요. 이래저래 살림 노하우도 많이 가르쳐주고 같이 취미생활도 한다고요. 그래도 집에는 한 번씩 사위랑 같이 내려오곤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내려오는 주기가 뜸해지더라고요. 전화통화는 이틀에 한 번은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제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전화가 걸려오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들 살기 바쁘겠지, 행복하게 살면 됐지, 시열은 같이 사니 눈치도 보이겠지 하며 내심 서운해도 이해하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딸애한테 전화를 거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위에게 전화를 거니 장모님 하고 반기며 전화를 받아요. 미나가 요새 통 연락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니 딸이 요새 시엄마랑 여기저기 놀러를 많이 다닌다고 취미생활 즐기느라 바빠서 그런 것 같다 하대요. 집에 가서 장모님 전화드리라고 하겠다면서요. 그래도 그날은 내가 당장 통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돈도 어머 사부인 잘 지내셨어요? 하고 저를 아주 반기며 우아하게 전화를 받는 겁니다. 딸아이 안부를 물으니 잘 지낸다고 해요. 옆에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니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끊으려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저희 엄마예요? 엄마! 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돈은 이만 끊겠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밤새 뒤척이다가 다음날 무작정 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사돈이 반기며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사돈에게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연락도 없이 왔다고 양해를 구했죠. 거실로 들어가니 딸이 2층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엄마 오셨어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는데도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보였는지 한껏 꾸미고 화장까지 하고 있는데 초췌하고 살도 많이 빠지고 입술도 부르터 있더라고요. 아니 미나야,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리 상했어?
우리 아가 예쁘기만 한데 뭘 그러세요, 사부인. 누가 들으면 제가 시집살이 호되게 시키는 줄 알겠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애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얼굴이 안 되어 보여 한 말이에요. 형욱이하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저하고 쇼핑하느라 하도 돌아다녀 그런가 요새 부쩍 살이 좀 빠졌네요. 새아가 기력이 허해진 것 같아서 보약 다려 먹이는데도 이래요. 타고나길 허약 체질인가 봐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좀 약골이에요. 어릴 때 가난해도 철마다 제 보약은 해먹이고 좋다는 거 다 해주며 키웠는데 약골은요? 무슨 남들 다 걸리는 환절기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건강 체질로 키운 걸 제가 얼마나 뿌듯해하는데 시모 말에 맞장구 치면서 본인이 허약 체질이라고 하는 딸을 보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딸 얼굴을 찬찬히 보니 화장을 했는데도 볼이 퍼렇게 멍이 든 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왜 이러냐, 어쩌다 멍이 들었냐 하니 또 시엄마가 대답을 해요. 사부인, 새아가가 조심성이 좀 없더라고요.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하겠지만 유난히 덤벙덤벅 왈가닥이에요, 며느라기가. 미끄럽지도 않은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찧었지 뭐예요. 그러게요. 제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원목에 모서리 마감이 둥근 테이블이라 망정이지. 대리석이나 유리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형욱이가 퇴근해 와서 새아기 얼굴 이런 거 보고 어쩔 줄을 몰라서 호호호 불어가며 약 발라주는데 아유 팔불출. 그런 팔불출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딸에게 말 한마디 걸라치면 사돈이 끼어들어서 제깍제깍 먼저 대답을 하는 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딸애는 그림처럼 앉아서 따라 웃고만 있는 게 꼭 제 딸이 아닌 것만 같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옆에서 딸아이가 사과를 깎더군요. 집에서는 제가 깎아주는 과일만 납죽납죽 받아먹던 것이 껍질을 너무 얇게 잘 깎는 게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걸 이렇게 잘했냐, 언제 배웠냐 물으니 또 시엄마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유, 말도 마세요. 제가요, 사부인, 처음에 새아가 과일 깎는 거 보고 기함을 했다니까요. 껍질을 뭉텅뭉텅 쳐내면서 깎는데 버리는 게 절반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예쁘게 깎기라도 하면 모양 낸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네. 우리 미나한테 집안일은 따로 안 시키고 키웠어요. 그래도 어깨 너머로 보고 배워서 요리도 곧잘하고 저 대신 살림도 꼼꼼히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사부인 식당 하시느라 바쁘셨다죠? 우리 새아가 제대로 못 배운 게 많더라고요. 어깨 너머로 대충 보고 배운 거랑 정식으로 차근차근 배우는 거는 다르니까요. 그래도 제가 과일 잘 깎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니 이제 이렇게 예쁘게 잘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요리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덕분에 요즘은 새아가 살림 가르치는 재미로 살아요. 대화 내내 딸아이 흠을 들춰내면서 본인이 새로 다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하나 제대로 잘 가르쳐 보내지 못한 제 흉인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딸이라는 게 지 시 편을 들면서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요리도 많이 배우고 너무 재밌어요. 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겁니다.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 된다더니 저걸 내가 배 아파 낳았네. 속으로 꿍얼거리면서도 딸의 얼굴이 너무 초췌해서 석연찮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저리 잘 살고 있다고 하니 괜찮은 거지 싶어서 억지로 마음을 달래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주말 밤에 누가 올 시간이 아닌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인터폰을 보니 동네 통닭집 사장 승철이에요. 승철이가 누구인고 하니 딸아이랑 어릴 때부터 온 동네에 돌아다니며 둘이 잘 붙어 다니던 소꿉친구예요. 제가 젖먹이 딸 안고 조그만 식당 차린다고 이사 왔을 때부터
승철이네는 이 동네 터줏대감이었죠. 우리 남편이 집 살림살이 다 때려 부술 때마다 딸애 안고 도망갔던 곳이 승철이 집이에요. 승철이 엄마가 우리 미나도 많이 이뻐해주고 저를 아웃님 아웃님 부르면서 많이 위해주셔서 저도 형님 형님 하며 잘 따랐어요. 남편 보낼 때도 옆에서 많이 위로해주시고 챙겨주셨더랬죠. 승철이가 고등학생 때 우리 딸한테 좋다고 고백했다가 차인 걸로도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승철이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평생 운영하던 통닭가게 리모델링해서 새로 열더니 동네에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도 하나둘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장사 잘하는 걸 보면 꽤 수완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 승철이 녀석 얼굴이 인터폰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승철아, 어쩐 일이니? 아줌마 치킨 안 시켰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다짜고짜 문을 열어달라니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승철이가 우리 딸 미나를 업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미나는 맨발로 승철이 등에 엎인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미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승철아, 어서 들어오거라. 하며 집 안으로 들이니 승철이가 딸아이를 소파에 내려놓았죠. 엄마, 내가 승철이한테 치킨 배달해달라 했어. 엄마한테 오려고. 승철이한테 내가 엄마 보고 싶다고. 내가 엄마한테 데려달라 했어. 딸애는 대성통곡을 하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며칠 전만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좋아하던 우리 딸애기가 왜 이런 몰골로 동네 소꿉친구한테 엎혀와서 제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지 아득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딸애를 토닥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를 울음을 쏟아내다가 제풀에 지쳤는지 흐느끼며 넋을 놓고 앉은 딸애를 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나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구나 싶어지는 겁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내려 딸아이가 한 잔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미나야, 방에 보일러 틀어놨다. 오늘은 일단 따뜻하게 자고 내일 엄마랑 얘기하자. 승철아, 아줌마가 정신이 없어 너를 그리 세워뒀다. 고맙다. 조심히 들어가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 가볼게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미나야, 나 갈게. 안녕. 아까부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르고 거실 한쪽에 망부석처럼 서 있던 승철이도 머리를 긁적이며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아이에게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엄마는 미저리 수준으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1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 낳아야 된다고 임신 잘 된다는 온갖 약부터 혐오식품까지 먹기 싫은 것을 다 먹였다고 하네요. 그거 먹는 시간은 고문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항상 집에서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으라고 했다는군요. 게다가 결벽증 때문에 온 집안에 먼지 한 톨이 있으면 용납을 못하고 정리수납 전문가 수업까지 들으라 했다네요. 그날 시엄마가 골라주는 예쁜 홈드레스 입고 창틀을 면봉으로 닦는 미친 짓을 하루에 8시간씩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신병자 아닌가요? 점입가경으로 남편은 술 먹으면 주먹부터 나오는 인간이었고 전에 얼굴의 멍도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애 때도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던 거였어요. 술만 마시면 때리는데 딸애가 맞고 있어도 시엄마는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온갖 선물과 꽃을 사다 바치고 멍든 얼굴이며 온몸이며 약을 발라주며 우리 자기 너무 아팠겠다. 내가 죽일 놈이다. 다시는 술 안 먹겠다 하더랍니다.
그럼 또 마음이 약해져서 술이 죄지 사람이 죄냐 싶어 어물쩍 넘어가 줬다는군요. 그 술버릇 손버릇과 시엄마의 미저리짓 때문에 전처에게 이혼당했다는군요. 전화기는 낮 동안 시엄마가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으면서 감시하고 남편이 집에 오면 전화기를 꺼두게 했는데 알고 보니 전처가 전화기 녹음 기능으로 시엄마의 언어폭력과 남편이 술 먹고 손찌검하는 걸 다 증거로 제출해서 위자료를 엄청나게 물어야 했기 때문이었답니다. 딸애가 쏟아내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딸은 엄마 인생 담는다는 말이 제일 싫었는데 어쩌면 저가 좋다고 끌린 남자가 그런 남자였는지 바보 같은 엄마 보고 자랐으면서 엄마처럼 안 살 거라고 다짐했으면서 왜 제가 한 바보 짓을 그대로 따라하며 참고 지냈는지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던 바로 그날 당장 데려왔어야 했는데 낯빛이 먹비친 걸 보고도 괜찮겠지 하며 넘겼던 저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꿈자리가 그리 사납더라니. 왜 그날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왜 엄마가 갔을 때 도와달라고 안 했어?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 마음 아프게 하고 고집 부려서 한 결혼인데 불행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엄마한테는 무조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미나야,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니 이거사. 잘못된 건 잘못인 걸 알았을 때 바로 고치면 되는 거야.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엄마는 못했지만 너는 해야지. 엄마. 그날 엄마 얼굴 보고 나니까 도저히 이렇게 더는 못 살겠는 거야. 너무너무 우리 집에 돌아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탈출할지 몇 날을 고민했어. 딸애가 며칠을 고민해서 생각해낸 방법이라는 것이 옛날에 먹었던 동네 통닭을 야식으로 꼭 먹고 싶다고 시모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정신병자 같은 시모는 모든 식사와 간식을 수제로 집에서 만들게 하는데 딸이 정말 맛있는 통닭이라고 어디에서도 못 먹어보는 맛이라 본인이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고 한번 어머니가 드셔보시고 양념 비법을 찾아내서 가르쳐 주시면 다음부터는 본인이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오버를 하면서 며칠을 통닭 노래를 불러대니 그럼 한 마리 시켜보라 했다는 겁니다. 딸이 이때다 싶어 승철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는 어색하게 존대하며 그 먼 곳까지 치킨을 시키니 이상하게 여긴 승철이가 눈치 빠르게 미나야, 무슨 일이야? 지금 데리러 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딸애는 네, 조심해서 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승철이가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리를 오토바이로 달려가 인터폰을 누르자마자 딸애는 대문까지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길로 승철이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집까지 온 거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절박했으면 외투는 고사하고 신발 하나 꿰어 신을 정신도 없이 맨발로 그 길을 달렸는지 얼마나 일거수일투족을 사사건건 감시했으면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자 밖에 한번 나가지를 못하고 탈출을 계획해야 했는지 감금 생활도 그런 감금 생활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그 길로 딸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가정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했어요. 그리고 이혼소송 준비에 들어갔죠. 저는 그냥 맞고 살았고 자식 보며 참고 부모 생각해서 참고 세상에 눈이 무섭고 이혼녀 딱지도 무서워서 참고 미운정으로 살며 그 사람 가는 길까지 보살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잖아요. 딸의 이혼 준비하면서 수십 년 전 제가 못했던 이혼을 대신하는 기분이었다면 사람들이 웃으려나요? 희한하게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제 이혼 준비하는 기분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전처와 이혼할 때 증거를 너무 많이 남긴 탓에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엄청나게 보상해준 경험 때문에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안 남긴 겁니다. 딸에는 그동안 핸드폰을 거의 사용할 수 없었으니 폭력이 발생해도 신고할 수도 녹음할 수도 없었고 상처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한 장 끊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탓에 경찰 조사에 응해야 했던 상대 쪽은 열이 받을 대로 받았는지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돌아가며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댔습니다. 그냥 무시하며 받지 않다가 욕이라도 한바탕 퍼부어 주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미저리 같은 엄마더라고요. 사부인, 왜 이리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간 건강히 잘 지내셨고요? 그나저나 우리 며느라기 친정에 있는 거 맞죠? 그 짓거리를 하고도 고상한 척하는 꼴이 아주 역겨워 죽겠네. 어머나, 깜짝 놀랐네. 어쩜 사부인 말씀이 과하시네요. 당신들 내 딸한테 몹쓸 짓을 하고 무슨 좋은 소리라도 들을 줄 알았어요? 몹쓸 짓이라뇨. 사부인, 오해가 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딸 온몸에 멍투성이가 돼서 왔는데 이건 뭘로 설명할 건데? 당신 아들이 우리 딸 폭행해서 성한 구석이 없는데 당신 아들 김영욱이 술만 먹으면 우리 딸을 때렸다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아유, 애들이 사랑 싸움 좀 한 걸 가지고 유난이시다. 사부인, 애들이 한번 다투고 나면 금슬이 또 더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평생 과부로 사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그 말에 꼭지가 돌아버려서 저는 앞뒤 안 가리고 욕을 퍼부어줬는데 상대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유, 천박해. 전화 통화하는데도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네. 나도 당신 딸 별로였어. 얼굴 좀 반반해서 이세 잘 나오겠다 싶어 오냐오냐 받아줬더니 애 낳을 젊은 여자애는 또 돈으로 사면 그만이야. 별꼴이야 정말.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걸 그제야 알게 된 거죠. 그 후로 완전히 그 집 전화는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술을 먹고 찾아와서 초인종을 터져라 눌러대는 겁니다. 처음에 그놈 얼굴이 화면 가득 들어찬 인터폰을 보고 저와 딸은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어찌 집 앞까지 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만 돌아가게. 자네랑 할 말 없네.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장모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미나 보고 싶어 죽겠어요. 니놈 목소리 듣기도 싫으니 썩 꺼져. 인터폰을 끄면 또 벨을 누르고 끄면 또 누르고를 수차례 하다가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니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이제 갔나보다 싶어 안도하려는 찰나 담을 뛰어넘어 들어왔는지 쾅쾅쾅쾅 하며 현관문을 두드려대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이 지났어도 가정폭력 피해자로 오래 살았던 세월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랍니다. 트라우마가 돼버렸는지 아무리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려 해도 이건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미친 듯이 현관문을 두드려대니 제 심장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벽돌이라도 들고 와서 깨부수는지 문 손잡이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이 덜컥덜컥 곧 열릴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신고한 지 한참이 지난 것 같은데 경찰은 왜 안 오는지, 무슨 일이 나도 나겠다 싶어 커튼 봉 빼놓은 걸 찾아 양손에 꼭 쥐고서는 딸아이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놈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당장 나오라고 집에 가자고 고래고래 악을 쓰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그러다가 현관 위쪽이 불투명 유리로 돼 있는데 그걸 와장창 깨버리더니 깨진 유리 너머로 손을 불쑥 집어넣어서 문 손잡이를 돌려 여는데 어찌나 공포스럽던지 현관문을 열어 젖힌 그놈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휘청거리며 소리치더군요. 장모님, 사위가 문 좀 열어달라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요. 저 미친놈이
오지 마라 이놈아. 이놈아, 썩 꺼져라. 장모님, 아니 왜 몽둥이를 들고 계세요? 그걸로 저 치시려고요? 당신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제발 돌아가. 그러니까 여보, 집에 가자고. 당신만 집에 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어딜 감히 들어와? 그놈이 제 딸에게로 달려드는 걸 제가 앞을 막고 서는 바람에 그놈 손에 맞을 뻔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며 웅크렸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눈을 떠보니 승철이가 언제 왔는지 그놈 목을 팔로 두르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레슬링에서 하는 것처럼요. 그놈이 몸을 돌려 목에서 팔을 풀더니 승철이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요. 그제야 비로소 경찰이 도착했죠. 그날 생각만 하면 지금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승철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뉴스에서만 보던 무서운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날 뻔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 파렴치한 인간은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폭행 신고까지 더하게 됐습니다. 그날 시모와 통화할 때 시모가 자기 아들이 폭행한 것을 두둔하는 내용이 제 핸드폰에 자동 녹음이 되었고 그 인간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 딸아이가 받은 진단서와 온몸의 멍사진으로 가정폭력까지 유죄 입증되었죠. 이혼 소송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그놈에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저희 모녀는 한동안 그 충격 때문에 신경정신과 상담도 같이 받았고 트라우마 치료도 받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놈이 또 찾아오지는 않을까 불안감에 떨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된 삶을 살아서 만성적인 우울 증상과 무기력함이 있다고 하대요. 저 때는 그냥 살기 바빠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죠. 이번 일을 기회로 오래 묵은 병도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나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무수한 선택 안에서 아무리 당시로서는 최선이고 최상인 것만 같은 선택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 딸에는 너무 큰 값을 치르고 배워야 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승철이가 옆에서 잘 돌봐줬어요. 승철이가 그러대요. 그냥 운이 없었던 거라고. 걷다가 그냥 저 길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는데 그 길에서 운 나쁘게 퍽치기를 당하면 그 길을 선택한 내가 잘못한 거냐, 퍽치기를 한 그놈이 잘못한 거냐 하면서요. 여성 말을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승철이 그 녀석이 우리 딸한테 괜한 죄책감에 어둡게 지내지 말고 괜한 자책하며 시간 아깝게 보내지 말고 어머니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꽃구경 다니며 남은 인생 재밌게 놀자고 했다네요. 그게 프로포즈였다나 봐요. 승철이와 미나 어릴 때 소꿉놀이 하면서 둘이서 여보 하는 거 보면서 어찌나 귀여운지 승철이 엄마랑 한참을 웃었는데 장난으로 승철이 엄마랑 서로 사돈하며 농담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면서 찡하더라고요. 승철이는 코흘리게 소꿉친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 딸을 좋아했다네요. 고등학생 때 고백하고 차인 뒤로 마음 접은 줄 알았는데 우리 미나 시집갈 때 혼자서 많이 울었다 하대요. 제 딸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짝사랑해준 승철이와 재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라 조촐하게 하려고 했고 승철이도 상관없다고는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 승철이는 초혼인데다가 부모님도 안 계시니 결혼식이 너무 조촐하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형편의 성대한 결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기로 했습니다. 승철이는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초등 동창에서부터 통닭집 단골 손님까지 하객이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딸아이는 재혼이라 하객 2번 부르기 미안하다고 하는 걸 승철이가 이왕 남들처럼 하는 거 제대로 하자며 2번 하는 만큼 2배로 더 잘 살겠습니다. 또 와서 꼭 축하해 주세요.
저도 2배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라고 했다네요. 참 넉살도 좋은 사위입니다. 딸네 집에 가면 둘이서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예쁘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푹 놓이더라고요. 하루는 딸애한테 제가 말했죠. 거봐, 엄마 말이 맞지? 돈이야 처자식 안 굶길 정도면 되고 얼굴 먹고 살 거 아니니 아무 상관없다고. 남자는 돈도 얼굴도 됐고 나만 바라봐주는 마음 하나 봐야 된다고. 엄마, 아니거든? 우리 남편 잘생겼거든? 내가 그 얼굴 보면 반찬을 안 먹어도 밥이 꿀떡꿀떡 넘어가거든? 완마야, 얘 좀 봐라. 학생 때 유서방이 너 좋다고 할 땐 못생겨서 싫다더니? 엄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그래, 네 눈에 잘생기면 그걸로 됐다 야. 그리고 엄마, 우리 남편 돈도 엄청 많거든? 넘치게 많아서 당황스러울 정도거든? 내가 먹여 살리려 했는데 웬일이야? 알고 보니 승철이가 알부자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고 후드티에 슬리퍼나 끌며 동네 백수처럼 다니면서 남들 눈에는 돈 있는 티를 안 냈는데 그동안 통닭 튀겨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를 아주 잘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2년도 안 되어서 투자금의 10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현금 20억에 노른자위 건물까지 가지고 있더랍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던 대로 돈도 많고 얼굴도 잘났고 자기만 봐주는 남자와 결혼을 하긴 했네요. 그런 줄을 모르고 결혼을 했다는 게 참 재미있지만요. 딸내는 결혼 후 2달 뒤에 사위가 청약한 새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를 모시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걸 너희들끼리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혼자 살란다 하며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그랬더니 기어코 그 윗집을 웃돈까지 주고 사서는 저더러 가지라 하는 겁니다. 침대며 가구며 텔레비전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채워주면서요. 못 이기는 척 윗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지금은 딸내와 왕래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년에 웬 호강인가 싶어요. 사위하고 딸하고 철마다 꽃 구경, 단풍 구경, 달마다 식도락 여행, 해마다 해외여행 같이 가고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고 딸과 서로 친구였던 터라 우리 집 사정 제 집처럼 뻔히 아는 우리 사위. 어머니, 젊어 너무 고생하고 평생 흘릴 눈물 다 흘렸으니 이제 다 잊고 남은 삶 동안은 웃기만 하고 사세요. 어머니 웃음은 제가 평생 책임집니다. 하며 너스레를 떠는 우리 사위. 사위 하나 잘 얻은 거 맞죠? 우리 딸 1번 실패했지만 2번째는 2배로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볕들 날 없던 제 인생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자랑해도 되는 거 맞죠? 저는 이제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더 바라면 도둑놈 심보게요. 그냥 고맙고 고마운 우리 사위, 돈이 많아서도 잘생겨서도 아니고 우리 딸 아껴주고 사랑해주니 고맙습니다. 이런 제 맘 하나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르고 고른 길을 걸어가도 누가 던진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우연히 접어든 길에서 느닷없이 꽃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참 살아도 모르겠습니다. 돌에 맞으면 울고 꽃을 받으면 웃는 수밖에요. 그렇게 또 툭툭 털고 다시 열심히 걸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돌에 맞을지 꽃을 받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열심히 걷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뭘 잘못해서 그 고생을 했는가요? 나이 들어 제가 뭘 잘해서 팔자가 편안해졌는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자책도 하지 말고 잘 나간다고 콧대 높이지도 말고 그냥 이번에는 운이 그러려니 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좋지 않은 날 와도 쉽게 툭 털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한 번쯤은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날이 오길 바라며 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한 40살의 여성입니다. 흔히들 40이면 불혹의 나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은 불혹의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불혹이란 세상의 일에 정신이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해요. 사실 저는 이런 불혹의 참뜻을 30대 후반이 돼서야 처음 알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과연 내가 세상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유혹이나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남의 말에 아주 잘 흔들리고 거절하지 못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동안 내 생각과 내 고집은 하나도 부리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의 말을 아주 잘 들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 불혹의 나이가 되고 이혼하게 되면서 전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적으로 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한 것 같아요. 그저 유순하게만 살아왔던 제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저의 이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의 남편은 치과의사였어요. 흔히 남편이 치과의사라고 하면 잘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치과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모두 다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작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왜 남편의 돈이 다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드리면 일단 시부모님은 대학교 앞에서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거의 안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사실 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감자탕은 든든한 밥 한 끼가 되기도 하고 근사한 술안주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근처의 시부모님 가게보다 더 저렴하고 양도 많고 맛도 좋은 감자탕 가게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부모님 가게에는 손님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던 와중에 전례 없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면서 학교 수업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수입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련님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백수예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먼저 도련님에 관해 얘기하자면 도련님은 태어날 때 심장에 문제가 있어 큰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다행히 수술이 아주 잘 돼서 커서는 심장 수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크고 작은 병에 수시로 걸려서 학창 시절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지냈어요. 시부모님은 귀한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픈 것이 다 본인들의 탓인 것만 같아 도련님만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도련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뭐든 다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시부모님은 돈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첫째 아들인 남편은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 장학금도 받고 치대에 들어가 치과 의사가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치과 의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게 된 남편에게 도련님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많은 요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도련님에게 수시로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학비도 지원해주게 되었고요. 남편 역시 항상 아픈 본인의 동생 도련님이 매우 안타까웠거든요. 그렇게 온 가족이 도련님을 도와주고 아껴준 덕에 도련님은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명문대 공대를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문대 공대를 졸업했으면 이제 회사에 다니며 자기 밥값을 해야 하는데 도련님은 그러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에 병원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사회성이 제로였거든요. 솔직히 학교는 성적만 잘 나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사회성이 제로여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회사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고 상사와도 잘 조율하며 지내야 하잖아요. 도련님이 일은 나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첫 회사를 때려치웠다고 해요. 몇 개월간 백수 생활을 하다가 두 번째 회사에 입사했으나 거기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또 관두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몇 군데 회사를 다니고 관두고를 반복하다가 도련님은 자신이 직접 사장이 되면 사람과의 스트레스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돼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시니 자신도 음식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대학교 앞에 치킨집을 열었어요. 초반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줘서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근처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들어서면서 망했고요. 이후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주를 보러 갔는데 무속인이 물과 잘 맞는다고 물 관련 장사를 하면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카페를 열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특별한 특징이 없고 매우 평범했던 도련님의 카페에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니 또 망했어요. 이렇게 두 번의 사업을 시작하고 망하면서 드는 비용은 다 남편의 돈으로 해결했어요. 이렇게 남편은 도련님의 대학교 학비에서부터 두 번의 사업 창업과 실패에 대한 비용까지 다 부담하게 되어 정작 본인의 결혼에는 쓸 돈이 없게 되었어요. 그 덕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스몰 웨딩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좋았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아서 차라리 소규모로 진행하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하고 좋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결혼한 후에는 도련님이 학원에 문제집이나 도서를 납품하는 사업을 또 했어요. 한동안은 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자리를 잡나 싶더니 코로나가 확산으로 인해 휴원되는 학원이 늘면서 납품이 어려워졌어요. 결국 또 빚만 엄청 지고 망하게 되었어요. 이때 진 빚 또한 저희 남편의 돈으로 해결했어요. 어찌되었든 남편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도련님한테 주겠다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남편 치과가 잘 돼서 도련님한테 지원해 주어도 아이가 없는 우리 둘이 사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하며 사람들이 치과에 오지 않게 되자 자연스레 치과의 매출이 줄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와중에 도련님은 마스크 사업을 하겠다고 아주 당연하게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속으로 도련님이 무슨 사업을 해도 쫄딱 망하는데 이제 사업 그만하고 나이도 있으니 일단 공장 같은 데라도 가서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정말 똑똑했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의 남편의 친구가 마스크 사업으로 이번에 대박이 났다며 이번에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도련님을 도와주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도 도련님이 이번에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집과 차를 선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우유부단하고 남의 말에 잘 흔들리던 저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말에 설득당해서 도련님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의 사업이 남편 친구처럼 대박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또 망하게 되었죠. 이러던 와중에 시어머니는 당뇨병이 오셨어요. 당뇨라는 것이 합병증이 무서워서 주기적으로 약도 먹고 시간마다 혈당을 체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실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선 꼭 지갑을 두고 왔다.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 친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는 빤히 보이는 핑계를 대시며 제가 병원비를 내도록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매번 우리 집이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남편 치과도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워낙 불경기라 있던 사람들도 다 잘리는 마당에 저같이 경력이 오래 단절된 아줌마를 채용해준다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도 10년 가까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하시지 않았고,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고 가족이라는 생각에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살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회식을 가서 늦게 온다고 해서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치우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도련님이 너무 불안해하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죽을 것 같다는데 시아버지는 잠깐 일이 있어서 밖에 계셔서 시어머니 혼자 도련님 데리고 병원에 못 가겠으니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바로 시댁으로 가 도련님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는 검사하더니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꾸준히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한다며 다음날 오후로 외래 진료를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병원비를 계산하려는데 시어머니도 도련님도 지갑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에요. 둘 다 워낙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 그런가 보다 싶어 일단 남편 카드로 60만 원의 병원비를 냈어요. 다음날 저는 도련님이 당연히 혼자 병원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도련님이 병원에 가야 하니 같이 좀 가달라고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제 공황 발작으로 인해 너무 놀라서 그런가 싶어서 같이 갔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다 받고 병원비를 계산해야 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없더라고요. 그 앞에 그냥 있기도 좀 그래서 병원비와 약값을 모두 남편 카드로 계산했어요. 그 다음 진료일 때 이번에는 도련님이 같이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마침 병원 근처에 볼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갔어요. 진료를 마치고 수납하는데 도련님이 핸드폰만 만지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또 제가 계산하라는 수작 같아 보여서 도련님한테 대놓고 여기서 계산하시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못 들은 척하고 핸드폰을 보며 자판기 앞으로 가서 괜히 커피를 뽑고 있더라고요. 뒤에 사람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고 수납하시던 직원분도 빨리 계산하셔야 한다고 상하셔서 결국엔 남편 카드로 또 병원비와 약값을 계산했네요. 그날 제가 남편 카드를 내면서 2번 다시는 도련님과 같이 병원에 오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어요. 그 다음 진료일. 그날은 저희 친정엄마의 제삿날이었어요. 사실 전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친정엄마와 둘이서 살았는데 친정엄마마저 지병으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매년 제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저 혼자 이모 집으로 가서 이모와 함께 제사를 지내곤 했어요. 그날도 제삿날이라 이모 집에서 음식 장만하느라 바쁜데 도련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수, 저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요. 이거 어쩌죠? 저 오늘 친정엄마 제사라 큰이모 댁에 와 있어요. 이모 댁이 우리 집 근처 아니에요? 병원 예약되어 있어서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고 제사는 밤에 지내니까 일단 나랑 같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갔다가 다시 가서 음식 장만하고 제사 지내면 되잖아. 형수가 같이 안 가면 나 누구랑 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네요. 지금 음식 장만을 거의 못해서요. 알겠어요. 그럼 그냥 병원비나 보내줘요. 아마 저번에 나온 병원비 그대로 보내면 될 거예요. 계좌번호 지금 카톡으로 보낼게요. 제가 왜 도련님한테 병원비를 보내야 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모댁이라서 돈 이체하기 힘들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니, 형수 폰뱅킹 하잖아. 핸드폰으로 금방 이체하는데 그거를 왜 못해요? 왜? 이해가 안 되네? 설마 지금 그깟 병원비 아까워서 그래요? 솔직히 그 돈 형수 돈 아니잖아. 우리 형이 일해서 번 돈이잖아. 어차피 형 돈으로 생활하면서 꼴의 유세는 무슨. 못 보내주면 말아요. 병원 안 가고 확 죽어버리면 되지. 도련님은 돈을 이체하지 못하겠다는 제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의 할 말만 하고 끊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제게 이렇게까지 화를 낸 것은 처음이라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겁에 질린 저의 모습을 본 이모는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이야기했어요. 혜정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아무리 어려운 시댁이라고 해도 네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거절도 하고 화도 내고 하며 살아야지. 안 그러면 속병 나이거 사. 그리고 시댁과 도련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해도 너희 집이 병원비며 사업비까지 다 대주는 것은 정말 아니야. 너희 시부모님 가게 하신다며. 그리고 도련님은 이제 나이 37살인데 아직도 형한테 기대서 산다는 게 말이 되니? 7살도 아니고 37살이 병원비 몇 푼이 없어서 같이 가자 그러고 돈 보내달라고 하고 너네 도련님이란 사람은 바보라니? 아니, 너나 네 남편이 로또에 당첨돼서 평생 놀고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으면 도련님이라는 그 바보 등신한테 돈을 매번 갖다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러지 않잖아. 게다가 지금 너네도 매우 힘들다면서. 안 그래도 남편이 한 달 벌어 한 달 겨우 먹고 사는 마당에 무슨 도련님 병원비에 사업하는 비용까지 내주느냐고. 이모는 제가 결혼 후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나선 열변을 토하시며 저와 남편의 행동을 매우 답답해하시며 화를 내셨어요. 이모는 혜정이 네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니까 내가 화냈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줘. 그런데 시댁 병원비에 도련님 사업비 내는 문제는 더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얘기해. 알겠지? 그런데 어차피 그 돈 다 남편이 번 돈이기도 하고 제가 그 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서 남편이랑 싸우고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요. 내 나이가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그래, 그 돈 남편이 번 돈이긴 하지. 그런데 너희는 남남이 아니고 부부야.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함께 해야 하고 경제적인 것도 함께 해야 해. 그래야 진정한 부부지. 그리고 남편이 지금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집에서 마냥 놀기만 하니?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저도 집안일 하는데 그건 헛수고로 알고 있고 남편은 가족에게 돈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가족 무시하냐고 화만 내고. 너도 남편이 밖에서 돈을 잘 벌어오도록 매일 아침밥 차려주고 청소와 빨래와 같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고 바깥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너도 잘 내조를 하잖아. 그렇게 집안에서 너의 본분을 다하며 네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이나 시댁에서 네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낸다? 그러면 너도 이 사람들과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혼해. 좀 당당하게 좀 살아 이거사. 네가 이렇게 시부모랑 남편한테 쩔쩔매고 사는 거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이모가 엄마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모는 너무 착하고 여린 네가 잘 살아야 하는데 답답하게 사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에 말이 세게 나왔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모의 말은 잊지 말고 명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이모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이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다가 겨우 진정이 되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는 말이야, 지금 지우가 공황장애로 중내사내 하는데 병원을 같이 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돈을 안 보내주니? 그러다가 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친정엄마 제사 준비 중이라서요. 아직 음식 장만을 거의 못해서 바빠요. 제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보더니 이모가 한숨을 푹 쉬시며 제 핸드폰을 가져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혜정이 이모 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며느리랑 통화해야 하니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보니 혜정이 도련님이 좀 아프신 것 같던데 혜정이가 도련님의 보호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왜 자꾸 혜정이한테 같이 병원에 가자 돈을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돈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도련님이라는 사람은 사돈의 아들이지 제 조카 혜정이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걔한테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병원에 같이 가기도 하고 힘들면 병원비도 좀 지원받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가족인데 물론 서로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련님이라는 분은 한 번도 혜정이 남편에게 도움이 된 적 없었잖아요. 대학 학비에서부터 사업으로 생긴 빚, 병원비까지 다 지원을 받으면서 남편에게 고마워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있으시냐고요? 아니, 이 여자가 왜 남의 가정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질이야? 남의 가정이라뇨? 저의 조카 가정입니다. 저도 훈수 둘 자격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사돈,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도련님의 병원비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던가 아니면 사돈이 해결하세요. 안 그래도 힘든 조카 집에 더는 손 벌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이모는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저 대신 시원하게 해주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좋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시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모는 시어머니와 통화 후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너희 시어머니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내 결혼식 때 보고 대화를 나눠서 알지 않을까요? 아니야. 나 너 결혼식 때 못 갔잖아. 그때 너희 이모부 해외 출장 중이라서 나 해외에 있어서 못 갔어. 그래서 축의금만 두둑이 보냈잖아. 그러네요. 그럼 이모와 저희 시어머니는 한 번도 뵌 적도 말한 적도 없었네요. 그럼 다른 누군가와 헷갈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어디선가 이 말투, 이 목소리 들었어. 아, 너 시어머니 이름이 혹시 이금자 맞니? 이모가 시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들 운명이었나 보다. 충격 먹지 말고 잘 들으렴. 사실 신혼 시절 때 네 이모부가 한번 바람을 피웠어. 그때 이모부가 바람 핀 것을 알고 이모부 상간녀랑 정말 징글 맞도록 싸웠어. 당연히 그랬지. 나는 네 이모부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 이모부가 다른 년이랑 바람이 났다고 하니 내 눈이 안 뒤집히겠니? 네? 이모부가 바람을 폈었다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주 그 상간녀랑 머리털 붙잡고 대판 싸웠단다. 그때 확 이혼해버릴까도 했는데 그 당시 이혼녀라는 딱지가 큰 흠이 되던 시절이기도 했고 내가 이모부를 더 좋아해서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계속 살게 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간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딸이었고 음식점을 하는 남편도 있었다더라. 그런데 음식점도 잘 안 되고 남편과도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었나 봐.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네 이모부 꿰어서 팔자 좀 펴보려고 일부러 접근한 요새 말로 말하면 꽃뱀이었더라고. 근데 그때 그 상간녀가 바로 이 금자, 너희 시어머니야. 네? 그럼 이모부의 상간녀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다고요? 그런데 그 상간녀의 남편이 있었다면서요. 그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서 이모부랑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 시아버지도 이 상황을 아세요? 그때 너희 시아버지는 망해가는 음식점 살리겠다고 고군분투하느라 아마 몰랐을 거야. 아니, 자기 남편은 먹고 살겠다고 그리 용을 쓰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 많은 남자 꿰어서 재혼할 생각을 했다는 게 말이 되니? 게다가 말하는 것이며 행동이 어찌나 무식하던지. 아무튼 그때 정말 이금자라는 여자한테 아주 학을 뗐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정말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른다고들 하나 봐요. 혜정아, 내가 방금 든 생각인데 이 일은 너만 알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네가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 싶을 때 그때 크게 터트려서 써먹으렴. 그동안 너를 이렇게 마음고생했는데
그냥 좋게 이혼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쉽지 않겠니? 이모는 나중에 언젠가 크게 써먹을 일이 있을 것이라며 일단 이 충격적인 사실을 모른 척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모의 말씀에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엄마의 제사를 무사히 마치고 집에 와 늦잠을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전날 이모와 대화하며 더는 답답하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어디 사람 본성이 어디 가나요. 전날의 패기는 다시 다 잊은 채 시댁에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야, 너네 이모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집을 욕먹게 만들어? 그깟 병원비 얼마나 한다고? 어머니 당뇨병 병원비에 도련님 공황장애 병원비까지 솔직히 한 달에 병원비만 50에서 60만 원이나 나와요. 게다가 예전에 도련님 사업하고 망한 빚까지 아직 갚고 있고요. 솔직히 이제 치과도 코로나로 타격이 큰데 매번 병원비 부담하기가 너무 벅차요. 어머, 얘 나한테 화내는 것 좀 봐라. 그래도 너희 집이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롭잖아. 그리고 그 돈이 네 돈이니? 다 우리 지훈이가 치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 내가 네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네가 호들갑이야?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말씀에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죽을 똥 쌀 똥으로 일하는데 네가 언제 도와준 것 있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애도 키우고 애들 다 크면 알아서 기어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시부모 호강시켜주고 하던데 너는 애가 무슨 강목처럼 딱딱하기만 하고 그런다고 집안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애를 낳아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준 것도 아니고 너는 며느리의 본분을 다 했는지 너 자신을 돌아봐. 알겠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서 우리 아들이 주는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그동안 남편 돈이 시댁으로 얼마나 흘러가는지 감시나 하고 살았어? 옛날 같으면 넌 애 못 낳아서 진작이 쫓겨났어. 사실 저희 부부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서 시험관 시술을 3번이나 진행해서 겨우 임신에 성공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얼른 다니던 회사를 관두라고 하셨어요. 임산부가 회사에 다니면 안 좋다고요. 저는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권유도 있었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관두고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 오셔서는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셨어요. 임산부는 무조건 좋은 것만 봐야 하고 오직 영양식과 건강식으로만 먹어야 하며 TV와 핸드폰도 봐서는 안 된다며 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제약하셨죠. 시어머니는 첫손 주인이 건강히 출산하고 싶은 욕심에 그러신 것이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만 다가왔고 결국엔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아이는 저희에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유산 후 저는 다시 일을 구해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를 가져야 한다며 제가 회사에 나가는 것에 결사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시며 애도 못 낳고 회사도 못 다니는 바보처럼 이야기하시니 제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모한테 들은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일종의 협박인 셈이었죠. 어머니, 그런데 혹시 김숙자 자자 성함 쓰시는 분 아세요? 김숙자? 나야 모르지. 근데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야? 모르세요? 그럼 혹시 이복자 태자 쓰시는 분은 아세요? 이복태? 이복태가 누군데? 뭐? 이복태? 시어머니는 이모부의 성함을 듣자 잠시 생각하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네, 이복자 태자 쓰시는 분이요. 그분이 바로 저희 이모부이시고 김숙자 자자 성함 쓰시는 분은 저희 이모예요. 제가 어제 이모랑 친정엄마 제사 지내면서 아주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불륜관계로 만난 남자가 저의 이모부시고 자신과 크게 싸웠던 분이 저의 이모인 것을 알게 되자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시고는 아까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은 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젠 절대 너에게 그런 막말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며 아들이나 시아버지에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참 미웠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지난 과거로 인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 역시 오래전의 과거를 굳이 들먹이며 시부모님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 입 다물고 있을 테니 다시는 도련님 병원비나 사업비, 우리 집으로 청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만 지켜주신다면 저도 조용히 살 것이라고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마친 뒤 며칠 동안은 시어머니나 도련님의 전화도 없고 아주 평온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인가 지났을까요? 도련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지원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저는 시어머니께 듣지 못했냐고 이제는 도련님 사업비 우리한테 지원해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련님은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당황해하며 전화를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아파트 관리비를 내려고 남편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그런데 통장에 있어야 할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이에요.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직원들 회식 때나 마시지 많이 마시지는 않거든요. 돈을 쓰는 곳이라고는 주유소가 전부인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상해서 거래 내역을 조회해보니 시어머니와 도련님 앞으로 거액의 돈이 이체되었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해킹당할 위험이 크다며 폰뱅킹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체를 하려면 매번 은행에 직접 가야 하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뱅킹을 해야 했죠. 그런데 치과 일로 매번 바빠서 은행에는 잘 못 가고 공인인증서는 항상 제 금고에 있었는데 금고 비밀번호도 모르는 남편이 무슨 수로 어떻게 이체를 했나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과거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자신이 바쁘니 직접 못하고 집사람한테 공인인증서가 있으니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이야기하기 좀 눈치 보인다며 직접 돈을 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치과에 찾아가 일하던 남편을 데리고 은행에 갔대요. 은행에서 남편이 본인의 핸드폰에 폰뱅킹을 설치하게 하여 본인들의 계좌에 쉽게 이체를 할 수 있게끔 했던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나는 영원히 호구의 마누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는 도무지 못 살겠다 싶어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 퇴근 후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캐리어에 저의 옷과 화장품을 챙겼어요. 워낙 저 자신을 꾸밀 줄 모르고 살아서인지 챙겨야 할 짐도 거의 없더라고요. 저녁이 되어 시댁에 가니 시부모님과 도련님이 계시고 마치 남편도 퇴근하고 오더라고요. 도련님, 사업하신다고 저희 남편한테 가져가신 돈 다시 다 주세요. 어떻게 매번 사업하실 때마다 저희 남편한테 손을 벌리세요? 형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나만 잘 살려고 그러나? 사업해서 잘 되면 형수도 좋은 거 아닌가? 그래, 지호한테 야박하게 그러지 마. 지호는 사업 여러 번 망하고 속이 속이겠어? 지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가겠지. 너는 그런 애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리고 형수, 막말로 그 돈이 형수가 벌어서 만든 돈이에요? 우리 형 돈이에요. 형이 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주겠지만 솔직히 형 돈이지 형수 돈이 아니지. 형수는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
그건 지호 말이 맞아. 그깟 사업비 지호가 성공해서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지. 가족이면 서로 어려울 때 돕고 도움받으면서 사는 거지. 안 그러냐? 난 또 뭐라고. 이깟 일로 바쁘고 피곤한 사람들 다 모아놨니? 이 얘기는 그만하고 다 모인 김에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자. 갑자기 배가 아프네. 나 화장실에 다녀올 테니 너는 밥상 좀 차려놔라.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남편은 오히려 도련님을 안쓰러워하며 돈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며 저를 속 좁고 야박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모를 통해 알게 된 시어머니의 과거를 바로 터뜨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시자마자 저는 스피커폰으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댁인데 저번에 말씀하셨던 상간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모는 상간녀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상간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낱낱이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모에게 전화하고 있으니 남편과 시아버지, 도련님은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모, 그래서 그 상간녀 이름이 뭐예요? 그 여자 이름은 이금자야. 그 여자 남편은 그 당시에 해장국집 했었지. 아마 그 이름이 지훈이네 해장국이었을 거야. 그 집 아들 이름 따서 지었다고 하더라고. 잠깐, 지훈이네 해장국? 이금자?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쪽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말이요? 어머, 혜정이 시어머니가 이금자였어요? 몰랐네요. 그때 당시 이금자 남편은 망해가는 국밥집 살린다고 고생하며 있는데 이금자 그녀는 내 남편한테 꼬리치고 있던 사실 알고 그 남편도 참 불쌍하다 했는데 뭐 아무튼 그쪽 집안일은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 혜정아, 이모는 바빠서 끊는다.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과거 불륜 사실이 들통난 순간 시아버지는 깊은 심호흡으로 화를 억지로 억누르고 계셨고 남편과 도련님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야, 너는 내가 밥 준비하라는데 아직도 거실에 앉아 있어? 애가 왜 이렇게 굶뜨니? 빨리 와, 밥 차리게. 지금 밥이 문제야? 당신 도대체 행동거지를 어떻게 하고 산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노망이 났나? 애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방금 혜정이 이모 되는 사람한테서 다 들었어. 옛날에 지훈이네 해장국 하고 있을 때 당신이 이복태라는 사람이랑 바람 피웠다가 그 집 마누라한테 걸려서 개망신 당했다면서. 아니, 그 사실을 어떻게... 야, 네가 다 얘기했니? 내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잖아. 네, 신신당부하셨죠. 저도 굳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조건은 잊으셨나 봐요. 저희 남편에게 도련님 병원비나 사업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지 아예 말 안 하고 살 거라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애를 잡아? 며느리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당신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시아버지,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잠시 진정하시고 제 얘기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다 모이라고 한 이유를 아직 말씀 못 드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모부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를 시어머니로 모실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지 못해요. 그리고 도련님 사업비나 내주는 호구 남편의 마누라로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더는 이 집안에서 가족으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이혼? 그런 이야기는 나랑 먼저 해야지.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당신은 그동안 내가 시댁에 돈 나가는 것으로 뭐라고 하면 야박하다고 속 좁다고 뭐라고 하면서 내 편은 한 번도 안 들더라? 이젠 이런 대우 받으면서 못 살겠어. 나 지금 집 나가서 이모 집에 갈 거야. 내 짐은 이미 다 챙겼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보낼 테니 법원에서 보자.
이혼 선언을 하고 나오는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고 시어머니는 잘못했다고 비시고 도련님과 남편은 말리시고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네요. 그 뒤 저는 집을 구할 때까지 이모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 본인의 과거는 잊고 다시 남편과 잘해보라고요. 이젠 정말 손 벌리지 않겠다고 예전에 생각 없이 했던 말들도 다 미안하다고요. 그러면서 지호가 어릴 적부터 몸이 워낙 약해서 내가 오냐오냐 하고 키워서 버릇도 없고 끈기도 없다며 지호 대신해서도 사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도련님이 그 나이 먹도록 혼자서 뭐하지 못하게 된 건 다 시어머니 탓이라고 하며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다 질렀어요. 그리고 이미 전 이혼하기로 했고 저의 이 결정 번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저의 뜻을 밝혔어요. 잠시 뒤에는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다시는 도련님이나 어머니한테 돈을 주지 않겠다고 각서라도 쓰겠다고 하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설득에 홀라당 넘어갔겠지만 시댁에서 당한 지 10여 년이 되어가니 이제 남편의 그 어떤 말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원래 늘 그래왔듯 딱하고 안쓰러운 동생과 시어머니 평생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라고, 그렇지만 나는 호구의 마누라로 살지는 못하겠으니 우린 이혼이라고 확실히 못 박아두었네요.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저의 짧지는 않았던 결혼 생활을 마치게 되었어요. 사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힘들게 저를 키우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절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이 제게 부당한 것을 요구해도 저는 제 의견 하나 표현하지 못한 채 바보처럼 끌려다니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제 성격이 그렇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성격이었던 제가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고 부록의 나이가 되어보니 이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예전보다는 남들의 눈치 보는 것 없이 내면적으로 단단하게 변한 것 같아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혼녀라는 딱지가 있고 경력이 단절된 나이 많은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워낙 눈치도 빠르고 순간 집중력이 좋아 업무는 빨리 익히는 편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결혼 전 회사 다닐 때는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회사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한결 마음에 여유가 있는 기분이에요. 때로는 제가 정말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짜 부록이 된 것 같아 저 스스로가 기특하기까지 해요. 흐르는 나이는 막을 수 없으니 이런 저도 순식간에 쉰이 되겠죠. 쉰은 지천명의 나이,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라고 해요. 평생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제가 부록의 나이를 지나 단단해진 것처럼 저의 지천명의 나이에는 하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사는 제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을 친정엄마를 먼 훗날 다시 뵈었을 때 엄마에게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딸이 되고 싶네요. 저의 이혼 이야기를 하고 나니 저보다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서 힘들게 저를 키우셨을 엄마가 사무치게 그립네요.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더 야무지게 이 세상을 살아내리라 다짐을 하며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